네, 7월 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1000달러 돌파 이후에 지금 그 아래에서 돌파 테스트, 지지 테스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나쁘지 않은 거는 여전히 3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다소 아쉽다라는 거는 3만 1000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세를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이 상반기에만 지금 80% 이상 반등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폭등이죠. 이 정도면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준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매물대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시작 지점에서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SEC가 최근 블랙록 등 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평가 내지는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위기 나쁘지 않다. 하반기의 시작점 지점에서 꽤 괜찮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마이클 반데포페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금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3만 1000달러를 일단 안정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라면 지속적인 랠리를 위한 트리거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쭉 나간다라는 거죠. 지금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3만 1000달러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면 3만 3000달러 거치고 나서 3만 800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차트적으로 바라보는 게 매물대를 바라보면 38,000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33,000, 34,000달러 위로만 잘 반등을 해준다라면 그 위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마이클 반데포페도 랠리를 위한 트리거라는 표현을 썼죠. 빵 하고 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조금 기대 포인트는 3만 1000달러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세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라면 내가 보기에는 3만 300달러 부근이 롱 들어가기에 괜찮은 구간일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봤을 때 3만 300달러 부근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캡틴 파이빅 같은 경우에도 캡틴 파이빅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랠리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3만 1000달러 돌파를 한 뒤에 조만간 머지않아서 3만 3000달러 가능성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지금까지 80% 이상 반등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보기에는 한 8월에서 9월 사이에 다시 2만 달러대까지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래서 7월에는 살짝 반등을 해주다가 8, 9월에 약간 조정을 더 받으면서 힘 모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공식적인 강세 랠리는 11월부터 시작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 지점으로는 48,000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조금 지금까지 여러 분석가들이 제시했던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좀 그 폭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달러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7월에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익절을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가시면서 8월 달에 갑자기 막 한번 스위핑 나올 수 있는 상황 내지는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라면 주간 차트를 바라봤을 때는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거 떠올리시면은 대응하시기에는 좀 괜찮으실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장기 대응하시는 그냥 모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모아가시면 되죠. 모아가시면 되고 제가 채팅방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익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분석도 유의미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특히 캡틴 파이빅처럼 지속적으로 강세 전망을 강조하고 견지해 온 사람들도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온건한 강세장에 진입한 상황이다. 이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현물 대비 프리미엄이 18개월 최고치. 그러니까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거는 강세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니까 지금 이런 게 포착되고 있어. 델타 스큐 역시 마이너스 13%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온건한 강세장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을 이렇게 훈훈하게, 다소 훈훈하게 만들어준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죠. 블랙록을 비롯한 기관들이 지금 때로 달려들어서 우리 출시할게, 승인하게 해줘, 승인 이것 좀 해줘, 계속 지금 달라붙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기존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 상황과는 그림과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언제쯤 승인이 될 것인가 라는 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사실 이거는 예측 자체, 전망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이건 지금 변호사 타이틀 가진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 이야기를 한 건데 뭐 기사화 돼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힘이 없다라고 봐요. 그냥 갠슬러가 봤을 때, 지금의 SEC가 바라봤을 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면 다음 주라도 승인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제 뭔가 또 다른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라면 질질 끌 가능성도 있어요. 1년 넘게. 그런데 지금 홍콩을 필두로 막 벌어지고 있는 재밌는 상황들까지 고려가 된다라면 이게 1년 내 승인 가능성이 30-40% 수준밖에 안 되진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30에서 40% 승인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로는 감시 공유 파트너로서 코인베이스를 이번에 지정을 했지만 SEC의 요구를 충족할지 이게 조금 불분명해 보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록을 비롯해서 코인베이스를 감시 공유 계약의 파트너로 지금 넣어놨는데, 이거는 SEC가 말하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 조작 가능성, 이거를 완전히 차단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현물 거래가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라면 가격 조작 가능한 거 아니야? ETF를 통해서 가격 조작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면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지금 이게 무슨 그레이스케일이나 조그만한 이 암호화폐 헤지펀드 기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블랙록, 뭐 위스덤 트리 이런 데서 지금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뉘앙스도 다르고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기존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과연 그걸, 이런 상황을 블랙록이 고려를 안 하고 코인베이스를 넣었을까?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처럼 1년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저는 최소한 60% 이상은 된다라고 봐요. 이게 뭐 30, 40%, 50% 미만이라고? 저는 좀 동의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르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블랙록이라는 거는 이게 간단치 않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람 좀 전망 중에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뭐 그레이스케일 사건 승소 가능성 50%, 5대5 반반, 누가 오야, 마동석 생각나죠? 이거 되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레이스케일 사건에 대해서 지금 SEC가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오히려 블랙록이 들어올 길을 만들어주고 블랙록한테 SOS를 친 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SEC 입장에서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승인을 시켜서 이게 장외 거래 상품을 취급하는 것보다 아예 블랙록을 비롯한 월가의 플레이어들이 딱 들어와서 키를 잡고 주도하는 게 SEC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레이스케일도 물론 훌륭한 암호화폐 기관이지만 이게 블랙록과 비교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규모 면에서 게임이 안 되니까 SEC 입장에서 또 사실상 블랙록이나 뭐 피델리티나 SEC나 다 한편이잖아요. 검은 나쁜 새끼들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다 한통속인데, 차라리 SEC 입장에서는 만약에 GBTC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 패소를 할 바에야 차라리 블랙록한테, 피델리티한테, 위썸트리한테 이런 애들한테 주는 게 낫지,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번스타인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시점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만 보면 뭐 1년씩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왜냐하면 왜 지금 블랙록이 지금 타이밍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블랙록과 피델리티, 뭐 위스덤 트리 이런 애들이 왜 지금 타이밍일까요?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아까 하다못해 뭐
캡틴 파이빗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본격적인 랠리, 그러니까 비트코인 프리헤빙 시즌, 반감기를 앞둔 프리헤빙 시즌이 11월부터 시작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이게 승인이 돼야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할 때 이런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이 비트코인을 막 매집을 해야 되는데, 현물 ETF를 승인받아서 이걸 상품화시켜서 출시를 한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서 이거를 커스터디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프리헤빙 시즌 랠리를 벌이기 전에 승인이 돼야 블랙록이, 피델리티가, 위썸트리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SEC가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1년 이상 지연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1년 이상이면은 거의 지금이 막 강세 랠리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전고 돌파 예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뭐 그런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뭐 내년쯤에 뭐 승인을 한다? 내년 이맘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1년씩 걸리진 않을 것 같고, 요런 어떤 번스타인도 지금 상당히 승인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분위기 조율하는 겁니다. 분위기 띄우는 거죠. 여론전에 지금 동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크립토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의 양상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어떤 진짜 의미, SEC가 진짜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는 뭐 머지않아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셉 테텍, 이 사람은 그냥 뭐랄까, 이 트레저 애널리스트인데 코인텔레그래프에다가 기사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콜드월렛 기업의 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콜드월렛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딱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장기적으로 어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거야. 이게 뭐냐면, ETF가 사실 중앙화 거래소보다 업계에는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ETF가 출시된다라는 거는 더 중앙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누구도 신뢰할 필요 없이 내가 자금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건데,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에 대한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페이퍼 비트코인을 양산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콜드월렛에 보관해라는 얘기를 이렇게 조금 돌려서 약간 뭐랄까, 광고 느낌의 지금 기사를, 네이티브 애드 느낌의 그런 그런 기사를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약간 우리는 크리티컬하게 좀 바라봐야 되니까, 좀 비판적으로, 우리가 조선일보나 한겨레의 기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뭐 민주화 투쟁할 때 이럴 때는 와 어마어마했죠. 뭐 독립운동할 때 민족 신문의 상징은 조선일보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다 이런 정파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접근을 하죠.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한겨레나 경향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닙니다. 조금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에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더 이상 언론이 아니죠. 근데 어떤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이나 진보적인 관점을 떠나서 우리 같이 일반적으로 좀 그냥 중립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얼마나 크리티컬하게 저들이 지금 진짜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지, 자기들의 정치 성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독자들을 상대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 이제 이걸 크리티컬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할 때 이런 크리티컬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능력인 건데, 정보 소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와 코인텔레그래프 이런 기사가 뜨니까 역시 이 미디어 크리티컬 관점이 되게 중요하구나. 코인텔레그래프의 조셉 테텍이라는 사람이 트레저 애널리스트라는 건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한 접근, 어떤 컨텐츠, 어떤 정보를 소비할 때 이런 크리티컬한 관점 되게 중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이 관점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잘 날을 세워서 바라봐야 되는데, 국내 언론 기사들을 바라볼 때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분위기가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정보 접근성과 정보 접근력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미디어에서 말하는 걸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고요. 지금 많은 경제신문사에서 부동산 시장 활기라고 기사를 쓰지만 아무도 그거 안 믿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직접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실거래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런 기사 안 믿죠.
그런데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런 기사가 뜨니까 이 미디어 리터러시, 크리티컬한 관점은 외신 기사를 바라볼 때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홍콩에서는 참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재미있는 얘기들이 지금까지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홍콩 정부가 발행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민간 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몇 명 되거든요. 그런데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뭐 유명 대학 학계, 업계 관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뭐 그런 사람 여러 명이 막 동시에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개방을 하고 있고 그 의지 역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것은 전통 금융과 이 디지털 경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홍콩이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리더십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홍콩 정부를 향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상 이렇게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홍콩 정부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영역을 민간에서 이렇게 하라고 약간 장려하는 느낌 그런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홍콩 정부 입장에서는 CBDC를 만들어서 발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분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리플을 비롯한 16개 기관들과 지금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홍콩 달러 CBDC와 위안화 CBDC 어떤 상호 운용성 이런 거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홍콩 정부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발행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또 모르죠.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주도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예를 들어서 팔라우 정부가 국가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는 것은 나라 규모가 조그마니까 CBDC를 대체할 사실상의 CBDC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정부가 발행을 한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홍콩도 아마 홍콩 정부 차원에서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국가 주도 CBDC, 그러니까 정부 주도 CBDC, 그러니까 홍콩 정부 주도 CBDC. 이 홍콩이라는 어떤 자치 도시가 굉장히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이면서 동시에 나름의 독립적인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중국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관점에서 약간 오묘한 특이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둘 다 하진 않을 겁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민간에서 이런 얘기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홍콩 정부로 하여금 홍콩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스탠스를 한 번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야. 뭐 이렇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싱가포르에서 이번에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싱가포르 최대 규모 은행이죠. DBS가 디지털 위안화 수신 플랫폼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DBS 고객들이 예금 계좌를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로 자동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중국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요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요 그 애매모호한 이 중국계의 굉장히 어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지금 DBS에서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어쨌든 DBS의 고객들이 지금 디지털 위안화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는데 그 주체가 지금 DBS라는 것 굉장히 상징적이죠. 특히 이제 DB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지원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랑 몇 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기관 대상으로 하고 있나? 굉장히 이 까다롭게 진행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크립토 프렌들리한 은행이고 특히 이제 마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통은행 디파이 혁신 프로젝트 이른바 가디언 프로젝트의 마스가 이걸 키를 잡고 있는데 싱가포르 통화청이 키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 DBS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 지난주에 리플이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권을 받았다. 정식 승인을 받았다. 이게 지금 마스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DBS 같은 경우에도 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CBDC 위안화 CBDC와의 어떤 연결성이 지금 하나가 생겼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 포인트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막
암호화폐 프렌들리와 관련해서 뜨거운 데가 지금 홍콩, 싱가포르 우리가 짚어봤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서구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영국이죠. 영국에서 최근에 킹 찰스, 영국 왕실까지 오케이를 하면서 크립토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자산 상품으로 규제되는 상품으로 지금 바라보기로 교통정리가 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리플 임원들이 잇따라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국의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는 중요한 이정표적인 성과다. 그래서 영국의 접근 방식은 미국이 상당히 지금 뒤처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규제 당국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자산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환경을 영국은 지금 조성하고 있다. 영국을 띄우면서 동시에 미국을 지금 미국 SEC를 까는 멘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밖에서는 굉장히 막 활발한 움직임들, 미국과는 사뭇 다른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부분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